네, S&P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약세장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될까 물어보면 전문가들도 워낙 대외적인 변수가 많아서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팩트별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팩트의 분석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미국장 제일 많이 빠진 가장 큰 이유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요.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게 부각되면서 그런데 이게 시장에 얼마나 더 계속 부담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엔 채권 매각도 하는데 처음으로 채권 매각도 하는데 금리도 기존의 0.5에서 0.75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부담이 겹쳐지면서 그러면 실제 효과는 100bp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예. 이렇게 채권 매각과 더불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렇지 않아도 두려웠는데 물가는 예상보다 굉장히 높았고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으니 그러니 연준이 이번에 0.75라도 해서 지금 빠르게 올라가는 기대 인플레를 눌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물가 상승률과 성장률을 단순 계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실질 성장률을 보기 위해선 기대 인플레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기대 인플레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즉 인플레가 안 내려오거나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연준 뭐해? 빨리 인플레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 0.75 올리고 그다음에 채권 매각과 관련된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한 100bp 충격을 주더라도 물가 잡아야지라는 그런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기존 시각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0.5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만약에 0.75를 한다면 이번에 그칠 가능성, 이번 한 번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인플레를 강하게 잡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금리 상승도 대부분 다 대외 변수로 벌어지는 일임을 고려해 본다면 괜히 금리를 계속 올렸다가 미국도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만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내부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취약한 서브프라임 이런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브프라임 관련된 채권들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0.75의 마지막일 가능성.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0.5 올리고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 정도를 풍겨주지 않을까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위원님 나오셔서 또 거시 변수 얘기를 하시니까 IMF 때 생각이 난다. 코로나 때랑 비슷하다. 힘내라 국장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를 떠올리고 계시는 만큼 심리가 굉장히 어두운 것은 앞서 이제 단순히 이런 긴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물가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1970년대 때 오일 쇼크 이후로 처음인데 이 공포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뭔가가 있을 것이고 강력한 펀치를 맞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IMF 때라든지 혹은 뭐 9.11 테러라든지 이런 때는 충격을 급하게 주고 바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인 뭐 금융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는 상황에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가 안 떨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 자체. 그래서 성장률은 제한적인데 계속 이렇게 인플레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이런 경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소위 이제 뭐 금융치료, 돈을 투입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결했었는데 유럽도 줄이고 미국도 줄이는 현재의 상황이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지금 공급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를 줄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어서 왜냐하면 정치적인 요소까지 이렇게 얽혀들다 보니까 이게 과거처럼 G20이 모두 합심해서 실제로 위기를 탈출하는 지난 2009년, 2010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조금 다른 그림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충돌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소위 G20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는 전부 다 금융치료로 한 번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조가 나타났었는데 자, 이번엔 공조가 별로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유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료 쪽에서도 계속 인플레가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관성에 젖어서 전문가들이 우리가 봐야 될 건 핵심 물가, PC 디플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거 아니다. 지금은 헤드라인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제일 안 빠지고 있는 물가가 뭡니까? 유가하고 물가. 음식료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헤드라인 물가를 봐야지 왜 자꾸 다른 물가를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헤드라인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우려는 뭐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반영하는 게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3년물 국채 금리가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기도 하면서 경기 우려를 더해줬죠. 금리 더 안 떨어질 걸로 보고 인플레이션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를 국채금리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의 상승은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그래, 뭐 인플레도 알겠고, 뭐 쉽게 안 가라앉을 것도 알겠어. 그럼 뭐 금리 올라가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금리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과연 금융시장이 얼마의 스트레스를 받느냐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현재 시장이 이러한 악재를 얼마나 반영했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근데 뭐 누구나 얘기하듯이 저도 한 7, 80%는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가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약간의 수급에도 지수가 급락했다가 약간의 수급에도 지수가 뭐 빠르게 회복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지수를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예. 투자 심리가 약하고 수급이 약해져 있는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어떤 충격으로도 굉장히 이제 플렉서블하게 지수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근데 크다는 이게 얘기죠. 그러면 진성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이번에 75bp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충격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여기서 나타나는 추가 충격은 아마 다른 충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럼 지금 나타나는 가격의 급한 이 변동성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여진이다. 수급이 얇아진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든 아니면 뭐 단기적인 굉장히 공격적인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같은 것들이 유출입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격 매도는 별로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 또 살만한 종목이 있다면 사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투자를 하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뭐 주식 포지션이 조금 많아서 예.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자체가 또 손해가 너무 커서 나는 일정 부분 현금을 만들고 싶지만 이 정도에선 도저히 못 팔겠다라는 그런 심리 자체가 운신의 폭을 좀 좁혀서 오히려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종목과 포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거의 다 주식이 풀로 있는 게 다들 바닥이다 바닥이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물 타도 되나 해서 주식 비중을 계속 높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은 섣불리 바닥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해도 괜찮다. 숫자를 보고 단순히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 모시고 팩트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얘기했던 이런 모든 변수를 반영하는 게 또 외환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는 달러와 그리고 엔화가 안전자산이었잖아요. 근데 엔화가 130원까지 달러에 대한 엔화의 환율이 130엔까지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까지 이제 1,30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흐름이 안정이 돼야 또 외국인 투자들도 들어오고 할 텐데 환율 변동성 앞으로 더 커지겠습니까? 앞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근데 이 환율을 움직이는 드라이버가 뭐냐가 핵심 포인트인 거죠. 결국은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달러가 왜 강세로 갑니까? 타이트하게 긴축한다고 하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 15일 날 FOMC에서 타이트하게 가기는 하는데 뭐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든지 이런 게 알려지면 달러가 추가로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은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달러의 추가 강세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원화의 약세 요인이 크냐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경상수지, 재정수지 모두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4월 달에. 그럼 5월 달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크게 늘어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폭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강세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환율 관련돼선 추가적인 변동성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원화의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환율에 기대서 과거처럼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수출주 사야 돼라는 논리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 쪽에서도 단순하게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환율 효과가 늘어나는 그런 종목보다는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본질적인 산업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점점 포트폴리오를 압축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 변동성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지만 문제는 과거의 환율 효과를 그대로 기업 이익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지 말고 이런 환율의 변동성을 딛고서도 이익이 개선되거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거나 이런 기업들을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팔 때도 비싸게 팔지만 원자재 들여올 때도 비싸게 들여오니까 이게 그렇죠. 본격적으로 실적이 아직 반영도 안 됐고 이런 기업은 일단은 그래서 뭐 제쳐놓고 봐야 되겠고 이런 거 이길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한항공이죠. 그래서 지금 이 환율의 약세, 원화 약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한항공에 있어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어제 이제 공시를 나온 것을 보면 진에어를 흡수 합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항공업계의 구조조정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면 국적사는 하나, 국적기는 하나로 합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놓여 있는 소위 LCC도 진에어를 중심으로 뭐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런 것들을 합치기 시작한다면 네.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주항공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추가적인 구조조정, 전체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항공 주가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저 밑에 내려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구조조정을 시작하려는 회사의 주가가 저 밑에 가 있다면 지금 추격해서 팔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사야 되는 것인지는 아마 이제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 이익이 안 나는 회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장거리 노선도 점점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항공업계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향후 구조조정을 통한 이익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네. 그러면 지금은 투자할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지금의 위치에서 살 만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가,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인가를 따져봤을 때 저는 뭐 대한항공 같은 종목이 현재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슈를 또 살펴봐야 될 텐데 이걸 얘기하다 보면 유가의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되찾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오히려 전쟁이 더 확대되고 길어질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네, 뭐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건 뭐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서쪽 전선은 다 이제 문 닫은 상황이고 동부 전선에서는 더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부 전선에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보인다면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또 압도적인 전황을 보이면 그때는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도 압도적인 전황을 보이지 못하고 서로 치고받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마치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누구나 압도적인 전황을 차지하게 되는 순간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가 멈출 거냐, 유가가 급하게 내려올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 증시가 모두 단기 반등을 강하게 할 가능성은 높은데 그러면 유가는 폭풍처럼 떨어지고 그다음에 음식료 가격은 폭풍처럼 떨어질 것인가?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정치 역학적인 관계라든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의 변화로 봤을 때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그림이어서
일단 저는 전쟁은 뭐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전쟁이 끝나더라도 현재 인플레와 관련된 우려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인플레 관련된 우려도 낮출 이유가 없다. 예.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종목 선택에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일정 부분의 현금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 상승의 불안 요소도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저희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고 계시는데, 그 S&P가 고점에서 20% 빠져서 약세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이 맞다면 지금 물타기를 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서 현금을 들고 좀 기다릴까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 주식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수익 못 보셨다고, 그냥 적금 가지고 계실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리티님도 작년에 적금 빼서 주식에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25%라서 주식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수익이 난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등이 언제쯤 오는 걸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뭐라고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여러 전문가들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점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여기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어야 시장의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이 아예 없다면, 여전히 주식이 100%라면 일정 부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현금을 만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그런데 6월 15일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6월 15일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일정 부분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6월 15일을 기점으로 반등을 한다면 반등의 강도를 보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어지는지, 최근에 이제 등락의 정점이었던 한 2,700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하는 것인지를 보고 그 정도에서 현금을 만드는 게 전략의 1순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종목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산업과 종목마다 다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같은 종목군들을 지금 이 위치에서 또 추격 매도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여력이 없는데도 무리까지 해서 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신규로 어떤 종목군들을 이렇게 낙폭이 깊었을 때 기회를 찾아보고자 하신다면 뭐 그런 이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장 아마 궁금하신 건 반도체일 것 같은데, 반도체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인텔이 반등해야 된다. 지금의 하락도 만든 건 저는 주범은 인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벌써 한 3번을 밀었던 사파이어 레피지가 또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파이어 레피지를 쫓아서 갈 수 있는 뭐 메모리라든지 추가적인 반도체 수요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었던 서버와 관련된 기대감도 한 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네. 반도체는 조금 더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반도체 주식 투자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